수알머순과 길잡이 사형쌤의 수학수다. 자유로운 영혼들의 수학수다방 레스토리즈크 66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형쌤이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순이 점점점 논리적인 인간으로 변해가고 있는 지금 네. 자, 잘 모르겠고요. 수의 탄생 과정에서 네. 기하학의 탄생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이제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했었어요. 지난 네. 시간까지. 그래서 우리는 방정식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살펴봤었고요. 네. 그래서 식이란 말은 이제 나중에 붙이는 것이고 네. 방정은 네모난 산반 안에서 일정한 규칙, 과정을 거쳐서 산가지 숫자들을 움직여 나가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했다. 네. 그래서 이제 산반서라는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온 건데 산반을 다루는 기술을 다룬 책을 이제 산반서라고 이야기하고 요 안에 사실은 방정식의 다양한 문제들과 해법들이 제시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고대의 방정식들을 보통 수사학적 대수학이라고 이야기해요. 여태까지는 그게 뭔가요? 그냥 대수학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지금까지 했던 게 다 수사학적 대수학이죠. 아, 별거 아니라 우리말로 좀 풀었으면 말로 표현된 대수학이란 뜻이에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메스 파피루스 문제 봤듯이 네. 뭐 사형이가 빵을 몇 개 사와서 몇 개를 먹고 뭐 4배를 먹었더니 몇 개가 남았어. 그러면 몇 개 먹었을까? 뭐 이런 식의 질문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건 전부 다 문장으로서 말로서 지금 표현이 되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이제 수사학이라는 말이 이제 말로 언어로서 언어로 표현되어져 표현된. 있다라는 뜻이 되니까 그쵸. 수사학적 대수학의 형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비슷하게 이제 또 봤던 게 그리스인들은 작도를 통해서 문제를 방정식 문제를 풀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하학적 대수학. 그렇죠. 예. 두 개로 나눠졌죠.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이제 그 전까지 대수학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었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16세기에서 이제 17세기에 걸쳐서 걸출한 수학자 한 명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프랑스 사람으로서 예,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우리말로는 데카르트라고 하죠. 제가 머릿속에 생각난 사람이 맞았군요. 예. 영어로 식으로 읽으면 데스카르테스가 되겠지만 사실은 프랑스 사람이니까 이제 데카르트라고 발음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뭐 불어를 안 배웠기 때문에. 네. 어쨌든 데카르트라는 이 인물은 수학사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전환. 예, 이었던 전환점을 만들었던. 그러니까 근대, 중세에서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로 넘어오는 어떤 전환점을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업적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해석기학, 그러니까 기하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우리한테 선사해 준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기호학적 대수학을 우리한테 선사해 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가 더 있네요. 예. 그래서 기호학적 대수학이라는 말은 아까 이제 수사학적인 대수학은 말로 표현되어 있었다라면 이번엔 전부 다 뭐로 표현되어지는 기호. 예, 기호로서 표현되어지는 형태의 대수학을 기호학적 대수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언뜻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기지수라는 것은 이미 기자 알지자니까 내가 알고 있는 값들이겠죠. 이런 아이들은 이미 값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변화하지 않는 거. 않는 값이에요. 그래서 고정된 값, 상수. 상수. 그러니까 항상 상자를 써가지고 이미 그 값이 결정되어 있는 값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아닐 미자 알지자를 써서 미지수. 내가 아직 현재 모르고 있는 수. 그 다음에 얘는 변화할 수 있어라고 해서 이제 변수라고도 표현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서로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 되는 건데 그렇죠. 사실 문자식 표현에서 우리가 한번 다뤘었지만 이러한 기지수도 우리는 문자로 표현해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예를 들면 뭐 A나 B, C 이런 아이들을 보통 기지수를 나타내는 형태의 문자식으로 많이 씁니다. 문제 모르겠지만 나 알고 있는 수야. 그렇죠. 그런 거죠. 나한테 네가 뭔지 알려주진 않았지만 이건 결정되어 있는 값이고 변화하지 않는 어떤 고정된 수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게 왜 필요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3x랑 4랑 같아지는 x를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일반적인 1차 방정식의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3과 4가 바뀔 때마다 계속 해가 어떻게 돼요?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꼴을 대표할 수 있는 일반 표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반 표현에서 해법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런 구체적인 경우들은 그 중에 이제 A가 3이고 B가 4인 경우야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AX는 B야. 이런 식의 방정식이 이런 꼴을 대표하는 표현이야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방정식 해법만 연구해주면 사실은 이런 구체적인 꼴들은 A가 3, B가 4인 경우야라고 대입만 해서 해를 얻어낼 수가 있군요. 있게 되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문자를 사용할 때 어떤 해법, 일반화시킬 수 있고 그 일반화된 해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해법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소위 이야기는 근해 공식이라는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일반화된 표현으로서 이제 나타냈을 때 비로소 유의미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방정식 안에 근의 공식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근해 공식의 의미도 차차 이제 이야기를 해볼 네. 것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가 처음 기호대 수학을 만들 때 기지수와 상수를 A, B, C 혹은 D가 같은 이런 문자들을 주로 썼고 미지수라든지 변수를 표현할 때는 X랑 Y, Z 이런 놈들을 썼었다라고 해요. 그렇구나. 왜 이렇게 구별해서 썼었는지는 I don't know, you don't know, 쌤 don't know요. 몰라요. 왜냐하면 데카르트가 이걸 밝힌 적이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구별했었는지. 그래요. 예, 그냥 데카르트가 대수학 책을 쓸 때 보통 이렇게 이렇게 썼다. 예, 두 가지를 분류를 해서 그냥 표현을 했었고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워낙 뛰어난 수학자였고 최초의 창시자다 보니까 그 뒤에 수학자들이 전부 다 얘를 흉내내서 표현을 했던 거고 그러다 처음 보니까 알았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아 그쵸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의문도 갖지 않았어요. 가르쳐줬는데 의문을 갖지 않았겠죠. 아, 그랬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랬을까요? 까먹게 됐을 거고요. 벌써 오래전 얘기잖아요. 누가요? 제가요? 자. 멀리, 아주 멀리. 이거 중학교 때죠? 그렇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기호대 수학을 배우기 시작해요. 네. 교과 과정으로만 살펴보면.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주로 이제 수학적 대수학에 소개하고 표현하는 방법도 이제 뭐 직접 아까 예전에 봤던 이집트의 뭐 가정법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서 보통 풀어내는 방법들을 알려주죠. 제가 이 얘기들을 다 알아듣고 있을까요? 분명히 까먹었을 것 같아요. 뭐 상관없어요. 네. 다시 나중에 생각해내면 되는 거니까. 복습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호학적 네. 대수학을 만든 사람은 데카르트였고 네. 이제 이건 사실 정설은 아니지만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더한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요 기호에서 요런 기호가 만들어졌다. 더하기. 예. 덧셈도 이제 그 이전까지는 합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걸 네. 이제 이런 간단한 기호로 나타내는 게 더 낫겠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뺀다라는 머리 글자 이제 마이너스라는 단어 알잖아요. 네. 프랑스에서도 이제 M으로 시작하는 단어 이제 영어권 나라들이 되게 비슷하죠. 네, 발음이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이걸 자꾸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뺄셈을 나타내는 단어로 표현이 되었다. 기호로. 예, 기호로서 그다음에 요것을 약간 옆으로 돌려놓은 거. 왜냐하면 중첩되는 덧셈이 바로 곱셈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덧셈하고 비슷하지만 뭔가 약간 새롭게 구별되는 기호로서 멀티플, 곱셈 기호가 나타나게 되고 이제 분수꼴, 나눗셈이라는 것은 이제 분수꼴 표현에서 분자분모의 무언가 있는 형태 이걸 본따서 이제 나누다라는 기호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렇군요. 물론 수는 이제 저랑 같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뺀다라는 개념하고 나눈다라는 개념이 사실은 음수를 더한다와 역수를 곱한다는 개념하고 동일하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사칙연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구별하면 예, 두 개의 연산이 기본적으로 예, 정의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덧셈하고 곱셈. 예, 곱셈이 되겠죠. 덧셈과 곱셈. 왜냐하면 뺄셈하고 나눗셈은 요놈들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구별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칙연산이라는 말을 쓰지만 대학교 이후로는 그냥 이항연산, 항이 두 개인 연산이라고만 표현하지 굳이 사칙연산이라는 표현을 이제 찝어서 이야기하지는 않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데카르트는 서로 같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식의 표현,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쓰는 건데
이런 식의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 현대 수학에서 이것은 비례한다라는 개념으로 써요. 네. 그래서 A하고 B가 비례해라는 이야기는 정비례 관계라는 뜻인데 B라는 놈은 A라는 놈의 적당한 실수배를 했을 때 같게 만들 수 있어. 적당한 실수배를 했을 때 같아질 수 있어. 이런 의미가 정비례 관계야라는 말의 의미로 이제 지금 쓰는 거고 이제 같음을 나타내는 요 등호는 18세기 영국 수학자 로버트 레코드가 서로 나란한 평행선만큼 동일한 게 세상에 또 어딨냐. 그러니까 나란한 평행선으로서 서로 같음을 나타내자라고 해서 이제 18세기 이후론이 쓰이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사실은 새로 추가된 기호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현재 우리가 쓰는 게 대부분 데카르트가 만든 기호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비례는 거 약간 닮은 꼴 뭐 이거 그렇죠. 랑- 닮은 삼각형도 이 기호를 예, 쓰잖아요. 쓰죠. 예, 똑같은 뜻이에요. 그 모든 변의 길이가 다 일정하게 비례한다라는 비례한다. 뜻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호대 수학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와 기호들을 이용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표현하기 시작했군요.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 뭐 지난번에 봤던 뭐 사영이하고 순이 40개의 빵을 사서 사영이가 몇 개 먹었는지 모르는데 순이 4배를 먹었더니 5개의 빵이 남았어. 그러면 사영이가 먹은 양은 몇 개니? 라고 물었을 때 네. 가정법으로는 뭐 대충 4개 먹었다고 해보지 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었잖아요. 네. 이제 데카르트 이후로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이가 몇 개 먹었는지 모르니까 모르는 양을 아까 미지량, 네. 미지수, 미지수. 그러니까 X개 먹었어라고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수는 사형의 4배를 먹었으니까 4 곱하기 X개. 근데 지난번에 이제 문자식 표현법의 기본을 할 때 곱셈 기호는 뭐 하기로? 생략하기로 생략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4 곱하기 X를 우리 이렇게 쓰기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둘이 더했더니 총 먹은 양의 개수는 40 개고. 40개에서 5개의 빵이 남았으니까 네. 총 35개의 빵을 먹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어때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등식이라는 기호대 수학적 표현을 해낼 수만 있으면 문제는 그냥 금방 해결이 되는군요.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푼다는 말을 그 이전까지는 이 식을 만족시키는 x를 구하는 거야라고 이야기했지만 네. 사실 엄밀하게 표현을 해보면 등식의 기본 성질을 이용하여서 주어진 등식을 변형하는 거예요. 변형한다. 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뭘 끌어내면 되는 거냐 하면 x라는 값이 과연 무엇과 같은가 하는 이런 등식을 끌어내기만 하면 아 x는 이 네모랑 같은 거야라고 결론 내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등식의 기본 성질이라는 건 별거 아니라 a랑 b랑 같고 이것도 벌써 여러 번째 지금 네.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세뇌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네.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으면 당연히 A랑 C도 같아야죠. 이런 건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요. 네. 이게 이제 공리가 되는 거예요. 네. 대수학에 관련된 A랑 B랑 같으면 똑같은 만큼 더한 결과도 같죠. 같을 거고 A랑 B랑 같으면 똑같은 만큼 곱한 결과도 같아야죠. 같을 거예요. 네. 그럼 A n제곱하고 B n제곱도 당연히 같아요. 같아야만 하고 n제곱근을 취한 것도 같아요. 같아야만 하겠죠. 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등식이 가지는 가장 기본 성질들이에요. 성질이다.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이용하여서 주어진 등식을 변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등식을 변형해 볼게요. 네. x와 4x를 더하면 x가 총 5개 더해져 있는 꼴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5x. 5x라고 봐도 되고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얘가 1 곱하기 x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럼 똑같은 놈이 곱해져 있을 때 우리는 x로 묶어낼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네. 전개하는 것, 거꾸로 하는 게 인수분해죠. 그쵸. 그럼 앞에는 1이 남고 뒤에는 4가 4가 남으니까 1 더하기 4는 무엇? 5. 그래서 5x와 같아라고 해서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식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동류항을 정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문자 부분이 차수가 똑같죠. 네. 생긴 꼴도 같아요. 똑같죠. 그럴 때 두 항은 서로 합의된다. 같은 항, 같은 동류항, 같은 종류의 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류항끼리는 더하고 뺄 수가 있어라고 표현해도 되고 그냥 분배 법칙을 적용했어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는 없는 거죠. 거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표현하면 이게 더 엄밀한 표현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OX랑 뭐랑 같아야 되냐? 35. 예, 35랑 같아야 된다는 네. 결론이에요. 근데 어떤 등식이 성립하면 양변에 같은 놈을 곱해도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변에 똑같이 5분의 1을 곱해버리자라는 거죠. 네. 그러면 5하고 5분의 1은 약분돼서 1 곱하기 x니까 좌변에는 그냥 x만 S. 남게 되고 네. 우변에는 5를 약분하니까 7이 남게 7. 되죠. 네. 따라서 x는 얼마? 7. 예, 이렇게 해서 식을 변형했더니 x는 7과 같구나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게 방정식의 해법이에요. 음. 그러니까 방정식을 푼다는 건 별거 아니라 음. 등식을 변형하여 x가 무엇인가를 무엇인가를 예, 찾아 찾아내는 거. 내주는 것. 요게 결론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등식의 기본 성질은 열나 많다, 안 많다. 많다. 요게 꼴랑 요게 다예요, 사실은. 왜 이 등식을 예. 먼저 처음 시작할 때 예. 말씀을 해주셨으면 뭐 더하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이것을 기본 물론 그때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이렇게 뭐냐 등식의 기본 네. 성질에 대한 이용하여? 부분은 말씀을 안 해주셔서 왜 음,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사실은 기본 성질이란 말만 안 했지 이런 것들이 성립하니까 얘기는 다 했죠. 예,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이야기는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념으로서 이걸 정리해내는 건 음. 일단 기본 개념을 알고 난 다음에 정리해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더 괜찮은 건가요? 예, 전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거고 뭐 경우에 따라서 이걸 먼저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있겠죠. 그건 이제 아, 서술하는 방식의 차이인 궁금해서. 거니까. 어느 게 먼저 그러니까 늘 뭘 먼저 하기 전에 예. 뭘 하고 난 다음에 먼저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렇게 기본 성질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설명하는 건 좀 다른 약간 차이가 그렇죠. 있잖아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해야 돼요, 사실은. 자, 그래서 방정식의 해법이 도대체 무엇이고 기호대수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네. 하는 이야기를 진행을 해봤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